결혼 7년 차, 우리 집은 늘 따뜻했어요. 강남역 근처 30평 아파트, 아내와 나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사는 일상은 바쁘지만 행복했죠. 저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퇴근길엔 꼭 아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왔어요. 저녁이면 셋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었어요. 장모님이 오늘 회사 어땠어? 물으면 나는 늘 바빠 죽겠어요 하며 웃었죠. 아내는 맞은편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그때는 그 미소가 세상 전부 같았어요.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애들 때문에 정신없다며 투덜거리면서도 교무실에서 있었던 웃긴 얘기를 해주곤 했죠. 그런데 작년 가을 아내가 갑자기 퇴사 얘기를 꺼냈어요. 그날 장모님이 잠든 밤 11시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맥주 한 캔씩 나눠 마셨어요. 나 교사 그만두고 싶어. 아내 목소리가 작았어요. 애들을 사랑하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쳐. 나는 맥주 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내 월급이 없으면 아파트 대출이 부담스러울 터였죠. 그래도 눈앞에서 떨리는 아내 눈빛을 보니 차마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돼.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 말에 아내가 안도한 듯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오빠. 진짜. 그날 밤 아내는 내 품에서 잠들었고 나는 천장을 보며 가슴이 살짝 무거웠어요. 그렇게 아내는 퇴사했어요. 처음엔 집에서 책 읽고 넷플릭스 보며 여유를 즐겼죠. 장모님도 우리 딸 좀 쉬어야지 하시며 챙겨주셨어요. 아침이면 셋이 커피 마시며 수다 떨고 주말엔 한강공원 산책 다녔어요. 행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퇴사 2달쯤 지났을까 아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집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외출이 잦아졌어요. 친구 만난다며 나가는 날이 늘었고 옷장엔 새 옷이 하나둘 쌓였죠. 저는 그냥 아내가 자유를 찾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땐 그게 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집에 두고 간 쇼핑백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플로럴 달콤한 향. 아내가 평소 안 쓰던 거였죠. 그 순간 가슴이 살짝 철렁했어요. 그 향수 냄새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아내가 퇴사한 뒤로 뭐랄까 좀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예전엔 학교 끝나고 지쳐서 집에 오면 소파에 늘어지기 바빴는데 요즘은 집에 있어도 생기가 넘쳤죠. 오빠, 나 요즘 친구들 자주 만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아내가 웃으며 말할 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퇴사하고 자유를 찾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외출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주말에도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는다며 나가고 평일 저녁에도 동창 모임 있다며 집을 나섰죠.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트레이닝복만 입던 아내가 타이트한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고 나가는 걸 보니 솔직히 좀 낯설었어요. 장모님이 자네 와이프가 요즘 많이 예뻐졌네 하시며 웃을 때 나는 멋쩍게 따라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찝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조퇴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는 외출 중이었고 장모님은 마트 간다고 나가셨어요. 거실 탁자 위에 아내가 두고 간 쇼핑백이 눈에 띄었어요. 무심코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낯선 영수증 하나가 접혀 있더라고요. 역삼동에 있는 와인바 루프탑 32. 결제 금액 18만 원, 날짜는 지난주 금요일. 제가 야근하던 날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멍했어요. 아내가 와인바에 간다고 한 적 없었거든요. 친구들이랑 브런치나 커피 마신다더니 와인바? 18만 원? 그때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오빠, 벌써 왔어? 아내가 깜짝 놀라며 웃었지만 나는 영수증을 손에 든 채로 물었어요. 혜린아, 이건 뭐야? 역삼동 와인바. 아내 얼굴이 살짝 굳더니 이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교사 동료들이랑 간 거야. 오랜만에 분위기 내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았어요. 교사 동료라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아내는 쇼핑백을 챙기며 오빠, 나 샤워할게 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영수증을 다시 봤어요. 카드 번호 끝자리가 아내가 사용하는 카드랑 달랐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갔어요. 이거 진짜 아내 카드로 결제한 게 맞나? 그 카드 번호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아내가 교사 동료들이랑 갔다고 했지만 왜 하필 우리 카드가 아닌 걸로 결제한 거지? 그냥 물어볼까 하다가 괜히 예민한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걸까? 아내를 믿어야 하는데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러던 월요일 아침 회사로 출근하려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어요. 당신 아내 이상한 남자랑 역삼동 카페에서 만났어요. 조심하세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번호를 저장하지 않은 누군가. 아내의 동료? 학부모? 아니면 그냥 장난? 손이 떨려서 전화 걸어보려 했지만 차마 용기가 안 났어요. 대신 문자에 나온 카페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빈티지 로스터리 역삼동 골목에 있는 곳.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카페 이름 어디선가 본 적 있었어요. 아내의 쇼핑백에 있던 또 다른 영수증, 거기 적혀 있던 이름이 바로 그거였어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혜리나, 요즘 자주 가는 카페 있어? 아내가 커피 잔을 들다 말고 살짝 눈을 깜빡이더니, 응? 아, 그냥 스타벅스나 가끔 가. 대답이 너무 빨랐어요. 나는 더 캐묻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장모님은 옆에서 혜린이가 요즘 친구들 자주 만나잖아. 동혁이 너도 좀 쉬면서 놀아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왜 불편했을까요? 저는 밤에 몰래 아내의 가방을 뒤져봤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역시나 빈티지 로스터리 영수증이 또 있었어요.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 내가 늦게 들어온 날. 결제 시간은 저녁 8시. 아내가 교사 모임이라던 그 시간이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게 우연일 리 없잖아. 아내가 정말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문득 그 익명 문자를 다시 봤어요. 그 번호 어디선가 본 적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번호를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이 흐릿했어요. 아내의 동료 중 누군가일까?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아내를 직접 의심하는 건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잘못 본 걸 수도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며칠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주말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카톡 메시지 미리 보기에 박준서란 이름과 하트 이모지가 떠 있었어요. 내일 7시 빈티지에서 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박준서? 그게 누구지? 아내는 평소에 그런 이름 언급한 적 없었어요. 핸드폰을 열어볼까 하다가 비밀번호 걸린 화면을 보니 손이 떨렸어요. 결국 그대로 뒀지만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월요일 회사에서 몰래 검색해 봤어요. 박준서 30대 후반 교육 컨설턴트. 아내가 퇴사 전 참석했던 교사 연수 강사 중 한 명이었어요. 프로필 사진 속 그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남자가 아내와 무슨 관계지? 저녁에 집에서 아내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혜리나, 연수 때 만난 강사 중에 박준서란 사람 기억나? 아내가 젓가락을 멈추더니, 아, 그분? 그냥 강에 들은 거야. 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장모님이 끼어들며 동혁이 별걸 다 궁금해해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눈빛 이상하게 아내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몰래 가방을 다시 뒤졌어요. 명함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박준서 교육 컨설턴트. 뒤엔 손글씨로 전화번호. 그 번호 익명 문자 보낸 번호와 똑같았어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아내가 나를 속였다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하트 이모지, 익명 문자, 영수증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회사 동료 추천으로 사설 탐정을 만났어요. 50대 아저씨 차분한 말투로 증거가 필요하면 맡겨요 하시더라고요. 아내를 조사한다는 게 죄책감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탐정에게 아내의 사진과 일상을 알려줬어요. 최대한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뒤 탐정에게서 첫 보고가 왔어요. 아내가 박준서란 남자와 빈티지 로스터리에서 2번 만났대요. 사진도 첨부됐어요. 아내가 웃으며 커피 잔을 들고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미소 짓는 장면. 심장이 쿡 찔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내를 카페까지 태워준 차가 장모님의 흰색 SUV였다는 거예요. 장모님이 아내를 거기 데려다 줬다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장모님께 물었어요. 장모님, 요즘 아내 어디 자주 데려다 주시죠? 장모님이 TV를 보다 말고 응? 그냥 친구들 만난다던데 하시며 시선을 피하셨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더 무거워졌어요. 결국 결심했어요. 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온라인으로 주문한 손톱만 한 카메라를 거실 선반 뒤에 숨겼어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을 봐야 했어요. 카메라가 녹화 시작됐다는 신호를 보냈을 때 문득 아내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내의 웃는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 미소 진짜였을까? 카메라를 설치한 뒤로 매일 밤 몰래 영상을 확인했어요. 처음 며칠은 별거 없었어요. 아내가 커피 마시고 장모님이 드라마 보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일주일 뒤 그 영상을 봤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어요. 준서 오빠 진짜 웃겨. 그 목소리 제 아내가 맞았어요. 통화 끝나고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에 뭐라고 타이핑하더니 갑자기 문이 열리고 박준서가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그 남자가. 둘은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서 와인 잔을 부딪혔어요. 아내가 그의 어깨에 기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화면을 끌까 했지만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더 알아봐 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음 날 탐정 보고서가 왔어요. 아내와 박준서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난 사진, 그리고 장모님이 아내를 태우고 그 레스토랑 근처에서 기다린 기록. 장모님이 이걸 알고 있었다고.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저녁에 장모님께 물었어요. 아내 요즘 문화센터 강의 듣는다던데 어디서 하는 거죠? 장모님이 당황하며 아, 그거 강남 어디래 하시더라고요. 거짓말. 문화센터 시간표엔 그런 강의 없었어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핸드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장모님까지 아내를 감싸고 있다니 내가 뭘 믿어야 하나?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야 했어요. 아내의 다음 외출을 기다리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내의 외출을 기다리는 날들이 지옥 같았어요. 장모님의 거짓말, 아내의 바뀐 비밀번호, 박준서와의 와인잔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면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장모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장모님, 아내가 문화센터 강의 듣는다던 자료 좀 보여주세요. 장모님이 당황하며 그게 혜린이한테 물어봐 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겠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 장모님이 아신다면서요. 어디 강의예요? 장모님 얼굴이 굳었어요. 동혁아, 왜 이렇게 캐묻니? 그 말투 아내를 감싸려는 게 뻔했어요. 결국 장모님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장모님도 이 일에 얽혀 있다고. 탐정에게서 마지막 보고서가 왔어요. 아내와 박준서가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비앙에서 저녁을 먹고 손을 잡고 나온 사진. 날짜는 내가 야근하던 지난 금요일. 탐정이 메모한 한 줄이 눈에 박혔어요. 장모님 차량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2시간 대기.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아내가 나를 배신했고 장모님은 그걸 도왔다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증거를 정리하고 제대로 맞서야 해. 카메라 영상, 탐정 사진, 영수증, 명함까지 모든 걸 파일에 모았어요. 아내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모든 걸 터뜨리기로 했어요. 생일 파티를 구실로 아내, 박준서, 장모님을 한자리에 불러야겠다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전화기를 들고 박준서에게 문자를 보내려던 그때 아내가 집에 들어왔어요. 아내가 들어오며 오빠 오늘 좀 일찍 왔네? 하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응, 혜린이 생일 준비하려고. 아내 눈이 동그래지더니 진짜? 오빠 최고. 하며 내 볼에 입 맞췄어요. 그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결심을 굳혔어요. 생일 파티 날 모든 걸 끝내야 해. 저는 박준서에게 문자로 초대장을 보냈어요. 혜린 생일 파티 꼭 와주세요. 그는 바로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답했어요. 장모님께도 친구들 부른다고 했더니 오 성대하게 한해하시며 좋아하셨어요. 속으로 쓴웃음이 나왔어요. 과연 그날도 웃으실까? 생일 파티 날 우리 집 거실은 풍선과 케이크로 화려했어요. 아내는 새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고 박준서가 양주 한 병을 들고 왔어요. 장모님은 옆에서 과일을 깎으며 분위기를 띄우셨어요. 저는 조용히 TV를 켰어요. 혜린아, 특별한 선물 준비했어.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쏠렸어요. 카메라 영상이 재생됐어요. 아내와 박준서가 우리 집 소파에서 와인 잔을 부딪히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손잡고 나오는 사진.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준서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고 장모님이 동혁아, 이게 무슨 짓이야? 소리쳤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장모님, 아내를 레스토랑까지 태워다 주신 거 다 알아요. 아내가 울며 오빠 미안해 설명할게 했지만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혜린아, 우리 끝이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차 안에서 핸드폰을 켰을 때 변호사 번호가 눈에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의 울음소리, 장모님의 외침, 박준서의 침묵.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고 다시 허무함으로 가라앉았어요.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40대 여자 변호사 차분한 목소리로 증거가 탄탄하네요. 이혼과 상간자 소송 둘 다 가능해요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날 호텔에 묵으며 증거 파일을 다시 봤어요. 아내의 웃음, 박준서의 손길. 가슴이 찢어졌지만 이제는 냉정해져야 했어요. 며칠 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제발 만나줘. 잘못했어. 울먹이는 목소리였지만 나는 차갑게 끊었어요. 장모님은 혜린이가 행복하려고 그랬다며 변명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박준서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가 위로해줬어요.
동혁아, 너 잘못 없어. 새 출발해. 그 말이 위안이 됐어요. 소송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변호사가 위자료와 아파트 소유권 청구를 준비하며 판결까지 몇 달 걸릴 거예요 했어요. 그동안 나는 회사와 호텔을 오가며 버텼어요. 아내의 물건이 가득한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젠 돌아갈 길이 없었어요. 동료가 등산 모임에 데려가며 좀 쉬어 했어요. 산에 오르며 숨을 고를 때 문득 판결날이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결날 법원은 내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아파트 소유권을 줬어요. 아내는 울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박준서도 위자료를 물었고 결국 아내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모님은 지방으로 내려가셨어요. 집은 조용해졌지만 텅 빈 느낌이었어요.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방을 정리하며 가슴이 시렸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멈출 순 없었어요. 새 출발을 해야 했으니까. 동료가 데려간 등산 모임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40대 아저씨가 인생 한 번 넘어졌다고 끝나는 거 아냐 하며 맥주 캔을 건넸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산 정상에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문득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내를 용서할 순 없었지만 저 자신을 가둘 순 없었어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고 퇴근 후엔 책을 읽으며 마음을 채웠어요. 가끔 아내의 미소가 떠오를 때 여전히 가슴이 아프지만 그땐 숨을 크게 쉬어요. 배신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해.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믿을 날이 올 거라 믿어요. 그때까지 한 발씩 나아갈 거예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가족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바르게 살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어요. 남을 속이거나 피해를 준 적도 없었고 그저 내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도 내가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그 아물지 않는 상처의 시작을 이제야 겨우 꺼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을 넘긴 평범한 남자, 이름은 민식입니다. 인생은 세웅지마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더군요. 결혼하던 날 온 세상이 내 편인 줄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아버지가 든든히 곁을 지켜주고 물려받은 주유소는 나날이 번창했고요. 그땐 세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제 곁에 남은 건 14살 된 아들 하나뿐이네요. 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현실이 아직도 낯설고 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남편으로서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더군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직도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적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뒤늦게나마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제 아내, 아니 지금은 전 아내가 되어버린 그녀는 정말 예뻤습니다. 누구나 한눈에 반할 만큼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잘 어울리는 여자였죠.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던 그날, 그녀를 본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 이 여자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진 것도 없이 애썼습니다. 아버지 차를 몰래 빌려 데리러 간 날, 그녀가 웃으며 말했죠. 이 차 뭐야? 너 원래 차 없었잖아. 우리 영숙이 다리 아플까봐 편하게 태워주려고 아버지 차 좀 빌렸어. 역시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민식 씨뿐이야.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순조로웠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땐 뭐든 서두르고 싶었죠. 하루라도 빨리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서 살고 싶었고 주유소 일을 배우며 돈도 모으고 있으니 결혼은 문제없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마치 하늘이 우릴 축복해준 듯 아내는 곧 임신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진짜 가장이 되었죠. 가족을 책임지는 무게는 결코 가렵지 않았지만 아내의 웃음과
아이의 재롱만으로도 마음은 꽉 찼습니다.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그땐 정말 제 인생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가 오래갈 리 없었죠.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는 바람에 순식간에 모든 걸 잃었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주유소 하나만큼은 지켜보려고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마저도 지켜내지 못했죠. 사람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달아난다고. 1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말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는 점점 달라졌어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아이에게까지 나를 세우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학원에서 새 교재 사야 한대. 다음 수업부터 쓴대. 하지만 아내는 그 말에 분노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돈 달라고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어서 못 죽겠는 거 안 보여? 그 말에 아이는 눈치를 보며 작게 대답했죠. 저번 주부터 얘기했잖아. 그냥 다음 수업부터 새 책 써야 해서. 그럼 너네 아빠한테 가서 말해. 난 돈 없어. 돈 얘기는 아빠한테 하라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라면 적어도 아이만큼은 지켜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꾹 참고 있다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왜 애한테까지 그래? 그러자 아내는 날카롭게 되받아쳤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재산 다 말아먹고 주유소 하나 못 지켜서 이 꼴 만든 사람이. 우리 아들 이제 중학교야.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당신 감당할 수 있어? 나도 답 찾고 있어. 당신까지 이래야겠어? 나도 벅차. 당신이 처음부터 제대로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이유도 없었겠지. 이 지경 된 거 다 당신 때문이야.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표정, 그 말투 너무 낯설었어요. 한때는 세상이 무너져도 이 사람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나를 가장 깊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끝까지 가정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보려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게 아버지고 남편이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결국 주유소까지 잃고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가족도 함께 무너질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할 틈도 없이 지인의 소개로 공사 현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일했고 몸은 점점 망가졌지만 돈만 벌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몸이 망가지더라도 가족만은 살려야 한다. 그게 가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도 지인을 통해 보험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고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조선소 일하게 됐어. 지방이라 자주 오진 못할 것 같아. 쉬는 날도 거의 없고 전화도 자주 못할 수 있어. 그래도 아들이랑 잘 지내줘.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꼭 올라올게. 잠시 망설이다가 진심도 꺼냈죠.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 당신한테 버럭버럭 화내고 바가지만 긁은 것도 다 내가 막막해서 그랬던 거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둘이 힘 합쳐서 빚부터 갚자. 앞으로 더 잘할게. 건강 꼭 챙기고.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작은 희망 하나를 붙잡고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죠. 빚만 다 갚으면 예전처럼 다시 웃을 수 있으리란 믿음으로요. 조선소에서 맡게 된 일은 선박 내부와 외부에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출근했고 하루 12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페인트 냄새는 옷에 배고 손가락은 굳은 살로 딱딱해졌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그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집에 가는 건 길게는 3주에 한 번, 짧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는 집, 그게 제게는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웃음소리도 사라졌어요. 아내는 점점 무표정해졌고 말투도 차가워졌습니다. 그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혹시 내가 집을 자주 비우는 탓일까? 혹시 내가 너무 늦게 후회하고 너무 늦게 붙잡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겨우겨우 이틀 휴가를 받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외식도 하고 가족끼리 나들이도 했죠. 아들이 오랜만에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그날만큼은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밤 저는 뜻밖의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침실로 들어갔더니 아내가 조용히 바닥에 이불을 펴고 있었습니다. 같이 침대에서 자면 안 돼?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죠. 혼자 자는 게 편해. 맨날 넓게 자다가 당신 오면 불편해. 나 잠버릇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같이 자면 안 돼? 싫다니까. 편하게 자자고. 그리고 당신 아무리 씻어도 페인트 냄새 진동하는 거 알아? 그 냄새 맡고 어떻게 자?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보다 더 아팠던 건 마치 지저분한 먼지라도 묻은 것처럼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었어요. 부부란 그렇게까지 냉정해져야 할까요? 멀리서 피곤하게 돌아온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건넬 수 없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는 거요. 그날 밤 아내는 결국 안방 바닥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 모습도 씁쓸했지만 더 충격이었던 건 며칠 뒤였습니다. 아예 베개까지 챙겨들고 아들 방에서 자겠다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나랑 자는 것조차 싫구나. 그 생각이 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저는 바닥에 이불을 펴던 아내를 향해 불쑥 말했죠. 월급 가져와야 남편이고 그래야 서방이야? 아내는 그 말에 눈을 치켜뜨고 되받아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러는 거 아니야?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투정 부리듯 서운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는 마치 벽이라도 된 듯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이게 부부인가 싶었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조차 무색한 거리감 속에서 묘한 허탈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타지에서 고된 몸을 이끌고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방식이 이래도 되는 걸까요? 물론 진수성찬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간단한 집밥 한 끼, 따뜻한 밥상 하나면 충분했거든요. 늘 백반집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다 보니 집에서 지은 밥이라는 그 사소한 것에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침이 되자 아내는 전자레인지에 돌린 즉석밥 하나와 냉장고에서 꺼낸 김치 한 접시를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먹고 알아서 치워.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숟가락도 들지 않고 아내를 바라보며 터뜨렸습니다. 집 나간 개가 다시 돌아와도 이렇게 성의 없진 않겠다. 내가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그 한 번 밥 제대로 챙겨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자 아내는 울컥하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보험 팔면서 이 고생하는데 사업 다 말아먹고 집구석 엉망으로 만든 건 당신이잖아. 주는 대로 먹기나 해. 내가 언제 당신한테 빚 갚으라고 했어? 힘들게 돈 벌어서 생활비 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내가 뭐 돈 벌어오는 기계야? 그래, 돈이라도 잘 벌어오면 내가 기름칠이라도 하지. 누가 보면 대기업 사장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생색을 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든 가족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제 몸 하나 갈아넣는 심정으로 버텨왔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한순간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무해졌습니다. 화가 끓어오른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말 나올 줄 알았으면 생활비 같은 거 안 줬을걸. 앞으로 생활비 안 보낼 테니까 당신도 한 번 번 돈으로 살아봐. 아내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왜 갑자기 생활비 타령이야? 그 돈 나 혼자 쓰는 것도 아니고 당신 아들도 쓰는 돈이야. 진짜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네. 알았어. 밥 새로 해줄게. 기다려. 결국 아내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생활비 안 주겠다는 말 한마디에 밥상을 차리는 이 현실. 그게 참 서글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라도 집밥 한 끼 먹고 싶었습니다. 그땐 오기도 좀 있었던 것 같네요.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그 냉랭한 태도에 상처만 가득 안고 돌아설 수는 없었으니까요. 기러기의 아빠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이게 다 그런 건가요? 가족을 위해 떨어져 사는 삶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렇게 다투고 나니 더 자주 집에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겨우 휴일을 받아 일주일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자주 봐야 대화도 많아지고 괜한 오해도 줄어들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마음과는 달리 저를 보는 눈빛부터가 싸늘했어요. 아니, 요새 왜 이렇게 자주 와? 일 없냐? 빚은 언제 다 갚을 건데?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겨우겨우 휴일 받아서 일주일 만에 올라왔는데 돌아오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쉴만 하니까 쉬는 거지. 내가 내 집 오는데 당신한테 보고하고 와야 돼? 그러자 아내는 또다시 냉소 섞인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너무 자주 오니까 하는 말이지. 오며 가며 교통비에 당신 올 때마다 차려야 되는 밥값도 생각 좀 해. 나중에 아들한테 빚 물려주고 싶어? 순간 저는 아내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빚이 무겁다지만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나요? 타지에서 뼈 빠지게 일하다 돌아온 남편한테 할 말인가요? 현관에서부터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니 그 순간 마음 한 조각이 뚝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가난이 이 가족을 서서히 무너뜨리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결국 날카롭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돈 아끼자는 사람이 밖에 택배는 왜 그렇게 시켜? 복도에 택배 박스 쌓인 거 봤어? 이게 돈 아끼는 사람 모습이야?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생활비도 매달 넉넉히 보내주고 당신도 보험일 하면서 돈 벌잖아. 근데 언제까지 돈 얘기만 할 건데? 내가 지금까지 생활비 안 끊기고 다 보냈잖아.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이 아들 학원비로 나가. 당신만 힘든 거 아니잖아. 나 지금 돈 얘기 안 할 상황이야. 학원비 내고도 돈 남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럴 바엔 생활비 줄여서 보낼게. 당신 말대로 빨리 빚 갚아야 되잖아. 결국 또 돈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돈을 벌면 벌수록 싸우는 날만 늘어갔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죠. 언젠가부터 돈만 잘 벌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믿었던 제 인생에 크고 깊은 구멍 하나가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아내가 이렇게 저를 냉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 이상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아내의 행동은 낯설게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던 아내는 조용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정 조절도 안 되는 듯 아들한테 수리까지 지르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습니다. 말다툼 후 아내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는지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핸드폰을 한시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며 핸드폰을 소파 위에 내려두었는데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팸 전화려니 했죠. 그런데 곧바로 다시 울리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핸드폰 좀 가져다 드려. 아들이 핸드폰을 들려는 순간 화장실에서 갑자기 아내가 뛰쳐나와 아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누가 엄마 핸드폰을 함부로 만지래? 버르장머리 없이 내가 너 그러라고 없는 살림에 학원 여러 개 보내는 줄 알아? 아들은 눈이 동그래져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 계속 오길래 혹시 급한 줄 알고 가져다 주려고 한 건데요. 그러자 아내는 더 독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빠 닮아서 그렇게 멍청한 거야? 내 물건 손대지 말라고 그때도 말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식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게다가 절 닮아서 멍청하다고요? 이게 남편에게 할 말입니까? 아내의 그날 선 말들에 저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둘 사이를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애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당신? 그러자 아내는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내 물건 손대지 말라고. 또 만지니까 그러지. 전화가 계속 오니까 그런 거잖아. 뭐라도 숨기고 있는 거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심과 불안이 서서히 저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바하면서 화를 내는 건데? 내가 뭘 숨겼다고 그래? 아내는 되려 날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아들을 당신처럼 키우기 싫으면 가정교육이나 똑바로 시켜.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애한테 한 번만 더 그렇게 함부로 하기만 해봐. 그땐 진짜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분노를 참지 못한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핸드폰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이를 윽박지를 일이었을까요? 아내의 반응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온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녀석은 제 품에 얼굴을 파묻고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 아이는 무슨 일들을 겪어왔던 걸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서럽게 울까? 가슴 한쪽이 조여왔습니다. 한참을 달랜 끝에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엄마한테 자주 혼났어? 왜 엄마만 보면 그렇게 기가 죽어 있어? 엄마가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못 보는 건 이해해. 근데 요즘은 그냥 보기만 해도 화부터 내는 것 같더라. 무슨 일 있었어? 혹시 공부 못한다고 혼내? 아들은 고개를 살짝 들어 저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내가 밥을 많이 먹어도 화내고 학교에서 조금 늦게 와도 화를 내요. 아빠, 나 아빠랑 살고 싶어요. 엄마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이런 감정을 품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생활비만 꼬박꼬박 보내면 아내가 가정을 잘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만큼 아내를 신뢰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믿음을 깨기 시작한 건 다름 아닌 아내 자신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곱씹다 보니 그동안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아내의 행동들이 하나둘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지방에 있는 저와 살고 싶다고까지 말한 순간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분명 지금은 예전보다 생활도 안정됐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매번 돈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짐을 챙기던 중 옷장에서 낯선 셔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덩치가 있는 편이라 늘 큰 사이즈 옷만 입는데 이건 명백히 제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단추가 달린 반팔 셔츠였죠. 저는 평소에 단추 있는 옷을 입지도 않고 셔츠는 특히나 싫어했거든요. 그 셔츠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이 옷 뭐야? 내 옷 아닌 것 같은데 사이즈도 그렇고 내가 셔츠 입는 거 싫어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 아내는 제 손에 있는 셔츠를 보고는 순간 당황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셔츠를 얼른 뺏어가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내가 일하다가 커피 쏟아서 같이 일하는 언니가 준 거야. 남자 옷인데 왜 언니가 줘? 그 언니 차에 있던 남편 옷이래. 급하니까 그냥 주는 대로 입었지 뭐. 세탁해서 돌려준다는 걸 깜빡했네. 신경 쓰지 마. 저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말투도 표정도 아무것도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의심하는 걸까 싶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엔 불편한 무언가가 자꾸 걸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아직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증거도 없고 실수일 수도 있다고 제 자신을 다독였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제 마음이 무너진 건 아내의 화장대에서였습니다. 지방 내려가기 전 아내에게 부탁했던 선크림을 찾으려고 화장대를 열었는데 그 틈에 남성용 스킨이 하나 보이더군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기초 화장품조차 안 바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스킨은 새 것도 아니었습니다. 뚜껑 주위에 묻은 흔적까지 분명 누군가가 썼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제 손에 들린 스킨을 보고 아내는 흠칫 놀란 듯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다급하게 스킨을 제 손에서 빼앗아갔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수상했어요. 이거 남자용인데 왜 당신 화장대에 있어? 아내는 눈을 피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당신 쓰라고 산 건데 좋은지 내가 미리 써봤어. 내 거를 당신이 미리 써봤다고? 그때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피하려 했던 현실이 점점 더 분명하게 제 눈앞에 떠오르기 시작했죠. 화장품이 다 거기서 거기지 왜 그런 짓을 해? 쓸데없이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로션 안 바르는 거 알잖아.
그러자 아내는 짜증 섞인 말투로 받아쳤습니다. 한번 써보라고 산 거야. 생각해서 사다 줘도 말이 많아. 됐어. 쓰기 싫으면 두고 가. 좋은 걸 해줘도 알아봐야 고맙지. 그렇게 말한 아내는 혼자서 괜히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옷장에서 발견한 낯선 셔츠, 화장대 위 남자 스킨, 그리고 지금의 이 태도까지. 이쯤 되면 그냥 의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아들을 둔 엄마로서 절대 가정을 망칠 그런 선택은 안 할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번 틈이 생기니 나쁜 생각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결심했어요. 작은 의심이라도 뿌리 뽑자. 확실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하자. 저는 곧장 용산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 한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샀습니다. 무턱대고 의심만 하는 건 무책임하잖아요. 확실하게 보고 들은 뒤에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메라를 집 거실 한쪽에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엔 더 이상 이심이라는 그림자가 자라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카메라를 숨기고 저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로 2주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2주는 제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치던 시간이었습니다. 괜한 의심이었을 거야. 카메라 안에 아무것도 없길 바란다. 아무 일도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믿고 또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믿음을 짓밟고 말았습니다. 2주 후 서울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연결해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처음 몇 초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 속 장면을 보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나가자 그 뒤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아내는 익숙한 손짓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제 초등학교 동창 30년 지기 친구 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정했습니다. 지독하게도 다정했어요. 아내는 그 친구 앞에서 상을 펴고 직접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반찬도 몇 가지나 되더군요. 갓 지은 밥 냄새까지 영상 속에서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지방에서 먼지 풀풀 날리며 일하다 돌아온 남편한테는 즉석밥 하나에 김치만 툭 던져주던 그 사람이 그 남자 앞에서는 웃으며 밥상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정말 이걸 보고도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학교 간 빈집에서 제 아내와 제 친구가 거기서 희죽거리며 밥을 먹고 있는 걸 보니 온몸에 피가 서서히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대체 언제부터였던 거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보험 일을 시작했을 무렵 친구들 모임에서 제가 아내 명함을 나눠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친구가 안보험이니 실비니 하며 필요하다고 했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아내 연락처를 넘겼습니다. 그때까진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아내한테 도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제 가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손길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껏 대체 무엇을 위해 반나절 없이 일한 걸까요? 이게 제 인생의 결말이라니 정말 허망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 더는 이 사람과, 아니 이 두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 그 장면을 영상에서 잘라내어 핸드폰에도 저장하고 컴퓨터에도 따로 백업해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엔 어이없게도 신이 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 표정이 굳더니 곧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 모습이 참으로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할 말 없어? 지금까지 도대체 뭘 한 거야? 당신 화장까지 하고 어딜 그렇게 신나게 다녀온 거야? 어디 남자라도 숨겨둔 거 있어? 그러자 아내는 눈을 치켜뜨며 받아쳤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야? 당신 진짜 의처증 있어?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당신이 의심할 구석을 만들었잖아. 그러자 아내는 마침내 본심을 드러내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뭘, 돈도 못 벌고 멍청하고 한심한 남편이랑 사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조차 못해. 내 팔자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머리가 나쁘니까 손발 고생하는 당신이 뭘 알아?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끝까지 성내며 되레 저한테 화를 내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던 아내의 뺨을 쳐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 행동에 아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트북을 꺼내 녹화된 영상을 재생시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똑똑하지 못하니까 집구석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도 모르고 이제 와서 화를 내는 거지. 엄마가 미쳤어? 진짜 정신 나간 사람이 누군데 감히 나한테 화를 내. 영상 속 장면이 재생되자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노트북을 닫으려다 제가 손으로 노트북을 치워버리자 그제야 말문이 막힌 채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당신 친구가 먼저 꼬신 거야. 나는 정말 보험만 팔려고 했다고. 진짜야. 나 좀 믿어줘.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더러운 손으로 누굴 건드려? 지금 제정신이야? 바람 피울 때 애 생각은 했어? 나는 땀 흘리며 죽을 힘 다해서 당신이랑 아들 편하게 해줄 생각에 악물고 일했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더는 화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물건들을 모두 엎어버렸습니다. 깨지는 소리, 뒤엉킨 숨소리, 울음소리.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 사람이 꼬신 거야. 나는 정말 그럴 생각 없었어. 진짜야. 정말 그게 중요한가요? 누가 먼저 꼬셨든 넘어간 당신이나 꼬신 그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 화가 난 저는 미리 핸드폰에 옮겨둔 영상을 친구에게 그대로 보냈습니다. 그 친구, 대기업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친구에게 영상을 보냈다는 걸 알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얼마 안 돼. 친구는 바로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친구는 뒤엉킨 집 안과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곧장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거 다 오해야. 나는 그냥 내가 준 명함 받아서 보험 들려고 했던 거야. 그 여자가 먼저 술 마시고 꼬셔왔다고. 진짜야. 야, 내가 그러고도 친구냐? 둘이서 좋다고 붙어 있을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서로 먼저 꼬신 게 문제라고? 대체 누가 진짜 문제야? 내가 아내 명함 준 게 죄냐? 내가 소개시켜 준 게 죽을 죄야? 민씨가 진짜 아니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오해라고? 그 영상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영상을 제대로 보고 얘기해. 둘 다 똑같잖아. 저는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둘이 보도록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엔 아내와 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식이 그놈 언제 버릴 거야? 이제 돈도 없고 끈 떨어진 신발이잖아. 영상이 끝나자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 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 모양만 하고 산다고.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너희 같은 사람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 절대 그냥 안 넘긴다. 둘 다 끝까지 책임져야 할 거야. 그러자 친구놈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아내가 알면 나 진짜 이혼당해. 알잖아. 내가 다시는 내 눈앞에도 안 나타나고 죽은 듯이 살게. 친구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바닥에 박으며 빌었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 진짜 마지막이야. 그 말에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놈을 내려다봤습니다. 내 집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내 가족만 중요해?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사는 재수 씨가 불쌍하다. 나는 너 다시는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야. 그 여자친구는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진짜 이혼당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냐? 아직 어린데 부모가 이혼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부모도 부모다워야 부모지. 나는 진짜 너무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끝났고 가엾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평소 부부 동반 모임을 자주 했던 덕분에 저는 재수 씨, 그러니까 친구 아내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영상을 보내려 했고 그 순간 친구놈이 제 핸드폰을 낚아채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5천만 원 줄게. 위자료로 딱 한 번만 묻어줘. 아내도 모를 돈이야. 너 지금 돈 필요하잖아. 비밀로 해줘. 제발 부탁이다.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입으로 내가 뭘 믿겠냐? 돈 자랑이 하고 싶으면 내 계좌번호 알잖아. 한번 보내보든지. 보낼게. 진짜야. 한 번만 봐주라. 그리고 정말. 그는 5천만 원을 제 계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보는 순간 역겨움만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이런 놈이랑 바람난 아내는 정말 멍청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저는 아내도 바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겠습니까? 그리고는 친구 아내에게 영상과 함께 상황 설명을 하려고 약속을 잡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공무원이었고 제가 보낸 영상을 본 얼굴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번에 보험 얘기 나와서 제가 명함 준 적이 있죠. 그때 서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제 초등학교 동창이고 30년 친구였습니다. 그 믿음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놈이 남편이라고 살아왔는지. 제가 다 죄송합니다. 재수 씨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들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죠. 더 볼 것도 없어. 집에 오지도 말고 이혼 서류나 받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다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제 친구는 제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습니다. 야, 내 5천만 원 당장 내놔. 말 안 하는 조건으로 돈 준 거잖아. 뒤통수 치냐? 저는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내가 말 안 하겠다고 한 적 없어. 내가 알아서 보낸 거잖아. 내가 이혼당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내 인생, 내 아들까지 망쳐놓고 위자료 더 줘도 모자랄 판에 뭔 소리야. 뚫린 입이라고 그런 말이 나오냐? 지금 누가 잘못한 건지 친구들한테 물어볼까? 저는 전화를 끊고 망설임 없이 초등학교 동창 단톡방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영상이 퍼졌고 친구들은 일제히 그놈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짜 미쳤냐? 그게 친구냐? 너 인간 맞냐?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 그놈은 스스로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같은 친구의 몰락은 시작이었습니다. 재수 씨는 영상을 정리해 그놈과 제 아내가 다니는 회사 인사과에 그대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는 그 영상에 이런 말을 덧붙여 회사에 보냈다고 하더군요.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직원이 있어 제보합니다. 그 한마디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제보가 들어가고 나서 파장은 순식간에 퍼졌고 친구는 회사에서 휴직 처리, 아내 역시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 소문은 금세 퍼졌고 친구놈은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더 충격이었던 건 아내에게도 이미 다른 제보들이 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체 무슨 행실을 하고 다닌 건지 회사로 익명의 제보가 쏟아졌답니다. 아내가 다니던 보험회사에서는 얼굴로 보험 판다더라는 말까지 돌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저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이토록 아프다는 걸 처음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궁지에 몰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왜 여보야? 우린 이미 남남이에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의미예요? 아내는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생각해야지. 당신 일 바쁜데 혼자서 어떻게 키우려고. 너 같은 사람한테 애를 맡기는 것보단 없는 게 나아. 그리고 그동안 무슨 짓을 했으면 애가 엄마랑 안 살겠다고 해. 아들에게 이혼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들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아빠랑 살래요. 순간 가슴이 찢어지면서도 안심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그게 다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들과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무렵 바람난 전 아내의 상황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처갓집에서도 그 사실을 알았는지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 딸이 자네랑 손자에게 그런 못할 짓을 하게 키워서 미안하네. 우리도 화가 나서 집에 들이지도 않고 있어.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자네 심정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나. 장인어른은 딸이지만 이런 짓을 한 자식을 자식으로도 보기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혼 소송도 마무리되고 지금은 아들과 단둘이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엔 늘 주눅 들었던 아들이 요즘은 밝고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느 중학생처럼 웃고 장난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전 아내는 가끔씩 전화를 걸어 엉뚱한 소리를 하곤 합니다. 여보, 나 많이 반성했어. 우리 다시 합치자. 정말 죽은 듯이 살게.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혼하고 도장 찍은 게 언젠데. 여보는 무슨, 이제 남남이에요. 전화하지 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둘 겁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외톨이가 된 아내는 이제서야 저와 아들 생각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친구놈도 재수 씨에게 버림받고 결국 회사도 그만뒀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창피한 건 아는지 회사에 얼굴을 못 들고 다녔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아내가 손발이 맞아야 보기에도 좋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동안 제가 혼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결국 결혼 생활을 이혼이라는 결말로 이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40 초반에 한 번 이혼했다고 인생이 흔들릴 수야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새 마음으로 아들과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인생의 절반도 더 남았으니까요. 인생사 세옹지마. 언제 또 좋은 날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저처럼 긴 사연을 읽으시며 팔자 사납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소식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신도, 상처도 다 지나고 나면 결국 삶의 일부가 되더군요. 이젠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